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게임 어, 산업체 안에서 기술 전략이라는 일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양질의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것만큼이나 그만큼 양질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했어요. 근데 생성형 AI는 이제 이미 사전 학습을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무엇을 학습시키는지를 고민하는 거에서 나아가가지고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거를 이제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확한 질문을 워딩을 만들어 가지고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요즘은 또 멋지게 바꿔가지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챗GPT의 어떤 가장 중요한 명제는 당신은 어떻게 질문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물, 아웃풋이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뾰족하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알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입력해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뒷단에 있는 뭐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들을 만드는 거는 코딩이고 어떤 이공학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되게 어떤 공학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거를 사용하려면 이제는 오히려 장문을 아주 정확하고 뾰족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조건들 속에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생성형 AI를 통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라고 할 때 만약에 이런 청중들이 한 20분 정도 앉아 있는 이런 강연장을 그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 제가 상상하는 모양을 그대로 그려주는 생성형 AI 모델은 하나도 없어요. 다 뭔가가 핀트가 조금씩은 안 맞아요. 처음에는. 근데 거기서 이제 이거를 발라내가지고 저 뒤에 배경을 황토색으로 해주고 뭐 이제 여기 여성분들이 뭐 10분 정도 있고 남성분들이 10분 정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점점 구체적인 조건들을 지정해 주는 거 그리고 그거를 정확한 문장으로 구사를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한 역량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의 그 윤리적인 AI를 구현하기 위한 원칙이 이렇게 6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는 프라이버시와 시큐리티, 그러니까 어떤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그다음에 보안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탑 가치죠.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인클루시브니스라고 해서 어떠한 어떤 코호트에 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어떠한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뭐 어떤 뭐 사람의 장애 여부나 뭐 인종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개인 정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기반해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모두가 포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라는 지향점이 있고요. 그러면 어카운터빌리티는 책임감입니다.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가 무엇이고 무엇을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6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스스로도 AI 서비스를 하려고 하지만 또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자신들의 AI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기업들에게도 저희가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자 또 이거를 사용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어떤 일종의 도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리스폰서블 AI가 동작하는 방식은 여기 옆에 그림하고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를 하면 콘텐츠 필터라는 형태로 일단 작동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입력되는 인풋과 나오는 아웃풋 모두 조금 이렇게 봐가지고 너무 위험한 것들이 나오지 않게 사전에 좀 완화를 해주는 그런 계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렇게 4가지 계층에 걸쳐가지고 어떤 AI가 오용이 되지 않도록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바깥쪽을 보면 앱의 목적이라고 하죠. 그 포지셔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애초에 너무 어떤 이걸 사용해서 만드는 서비스가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럼 애초에 저희 앞서 말했던 리미티드 액세스 폴리시에 의해 가지고 어프로브를 해주지 않습니다.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어떤 앱의 설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앱의 어떤 노골적인 목적은 아니더라도 UI나 UX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걸 넛지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앱을 탈퇴하려고 할 때 탈퇴 버튼을 너무 찾기 어렵게 만들어 놓죠. 그리고 이제 어떤 서비스도 ARS로 전화를 해가지고 환불을 받으려고 할 때 환불이 금방 되지 않게 뺑뺑 돌리고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장벽들이 넛지라고 하는데 그런 넛지 수준에서도 어떤 되게 악의가 담겨 있지 않도록 일단 한번 이렇게 걸러주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앞서 말했던 컨텐츠 필터링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모델 자체의 파인 튜닝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한 개념이 되는데요. 일단 보시면 우리가 아까 단어들을 얘가 파라미터라고 해서 학습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모델들은 단어를 학습할 때 저런 모양으로 학습을 합니다. 저거보다도 훨씬 많은 어떤 계층으로 나누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사라는 단어를 학습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의사가 뭐 어떤 직업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을 거고 뭐 생명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면 이제 의사와 간호사를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의사가 될 수 있는 사람에도 제한이 없고 간호사가 될 수 있는 사람에도 제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 단어를 학습을 시키면 그 당대의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커먼 센스라든지 편향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의사라는 단어는 저기에서 뭐 젠더라는 항목에서 남성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간호사라는 단어는 여성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단어 자체,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중립적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의식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편향 같은 게 AI가 이거를 계속 재생산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해 주는 거를 저희는 중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중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론들이 또 많은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형태로 벡터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 그 학창 시절에 좌표 평면을 많이 그려보셨죠? X, Y 축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저기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뭐 6가지 변수를 가지고 했는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 X, Y 2가지 변수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 좌표 평면상에 가까이 있으면 직관적으로 가까운 의미를 갖는 단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그 축들을 가지고 우리는 3차원 이상을 뭐 머릿속으로 그릴 수는 없지만 그냥 어거지로 상상을 한번 해본다면 그런 어떤 단어들의 벡터를 그렸을 때 좌표 평면상의 단어들의 벡터를 그렸을 때 얘네가 위치가 가까이에 있을수록 같은 어떤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각화된 어떤 단어의 의미를 분석을 하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 중에서 뭔가 인간의 편향을 강화하는 거 혹은 뭔가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이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했던 예시 같은 경우는 고정관념을 중화하는 그런 방법론으로 이미 발표가 되어 있고, 근데 이렇게 이제 중화를 했을 때 이거는 사실 인간으로 치면 인간의 뇌에 박혀 있는 어떤 개념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수술을 하고 다시 집어넣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사실 뇌의 어떤 성분을 바꿔가지고 다시 집어넣었을 때 내가 정말 예전처럼 사고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장담을 할 수가 없죠. AI도 마찬가지라서 AI가 학습을 할 때 각각의 단어의 어떤 벡터 값, 가중치 같은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걔를 이렇게 원포인트로 수정을 하고 했을 때 얘가 과연 예전처럼 똑똑할 것이냐라는 게 우리가 예기치 못한 약간 좀 멍청함이 발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오작동 같은 거를 또 우리가 이렇게 좀 검사를 하고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AI 모델을 이밸류에이션하는 그런 어떤 방법론들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도와주는 것이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AI 스튜디오라는 프로젝트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소유권에 대해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좀 간단하게 3가지 문장으로 줄여가지고 디스클레이머를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일단 고객의 데이터는 고객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어떤 사용하는 데이터, 고객의 인풋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소유권이 넘어오고 이런 게 전혀 아니란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이 어떤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챗 GPT라고 한다면 하나의 세션상에서 막 입력한 고객의 사전 정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뭐 대학교 4학년생의 뭐 어떤 사람이고 이런 백그라운드 같은 거에는 사실 프라이버시 정보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그런 학습에 쓰인 정보를 통해 가지고 챗 GPT가 더 똑똑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챗 GPT는 나랑 대화를 할 때만 똑똑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얘가 다른 데 가가지고 그 똑똑함을 뽐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내 중요한 정보들을 얘기를 했는데 얘가 다른 데 가가지고 그거를 술술 불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하나의 바운더리가 명확하게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의 어떤 데이터 보안은 애저라는 거는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사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도 그냥 물리적인 서버를 내가 가지고 있지만 않다는 거지 부팅을 하고 뭐 시스템을 종료하는 그 모든 단계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냥 가상의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어떤 작업의 경계는 절대 침범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부팅한 거를 다른 데서 부팅을 해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진짜 하나의 컴퓨터인 것들처럼 이렇게 어디선가 켜지고 꺼지고를 반복하게 되는 건데 그 경계와 마찬가지로 애저 AI 서비스의 어떤 보안의 경계는 그 애저 서브스크립션을 넘어가지고 가지 않는다. 그 안에서는 무조건 보호가 된다라는 거를 저희가 디스클레이머로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떤 엔드 유저 라이선스 어그리먼트를 체결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만약에 이제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어떤 AI 관련된 서비스를 도입을 해가지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라고 할 때도 저희가 이제 그 명문화된 어떤 계약 조항으로 고객분들을 좀 안심시켜 드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장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예, 혹시 또 사전 질문지도 있는 걸로 제가 혹시 전달을 받았었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좀 가감 없이 전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